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그 동아시아사 보강 영상으로 찍게 되었어요. 이번 시간에 올라가는 동아시아사 수업 내용은요, 저번 주 이제 여러분들 그 백신 주사 맞는 가운데에서 부득이하게 수업을 빠지셨던 분들을 위한 보강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영상을 제가 미리 보강 영상을 올렸다시피 마찬가지로 이것은 수업 출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영상이니까요. 저번 주 수업을 인정 결석 받으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그때 빠지셨던 내용에 대한 보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보강하려고 하는 내용 자체가요, 한국사 내용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그 일본사와 그 다음에 중국사의 그런 이제 좀 이렇게 덧붙여서 들어가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임진왜란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한국사 시간에 다 배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친구들한테도 별로 그렇게 얘기를 안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식으로 임진왜란이 이루어졌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 여러분들에게 맡겨드렸었던 거, 여러분들께 맡겨드렸던 거고요. 그와 관련된 자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충분히 한국사 시간에 알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식선에서의 그런 자료가 나온다라는 것 뿐이니까, 그런 임진왜란에 어떻게 뭐 그 동래성 전투로부터 해가지고 한성이 함락되고 그 다음에 의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명나라를 만나서 평양선 전투를 거치고 그 다음에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를 해서 이제 이런 내용 같은 거를 하나하나 제가 다뤄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했던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은 한국사 교과서를 통해서 분명히 공부를 하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사 교과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임진왜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라. 아시겠죠? 네, 그 부분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프린트의 내용에 보시면 임진왜란의 발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임진왜란의 배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흔히 임진왜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한국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요, 딱 요거 위주로만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세분화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누자면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다이묘의 군사력 다이묘의 군사력 약화로 인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신의 권력을 안정시키고자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생고쿠가 끝났잖아요. 생고쿠, 사실상 이 생고쿠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도 꾸준히 도요토미 일가가 또는 도요토미 집안이, 가문이 계속해서 이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서 충성을 바치고 있는 이 다이묘의 영향력이 낮아질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럼 이러한 다이묘의 영향력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사력의 약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전쟁터가 필요했던 것이었고, 이러한 새로운 전쟁터로서 조선을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측면이 바로 이 가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한 이 일본의 천하, 이것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방을 그 지방의 통치를 인정받고 있는 다이묘들의 군사적 영향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었죠. 자, 두 번째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개인적인 야욕이기도 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만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조선을 거쳐서 명나라까지 차지하는 것을 개인의 그런 욕심이라고 봤던 것이었죠. 개인의 이제 목표하는 바는, 나는 이 일본 천하를 통일시켰고 이거를 조선으로 넘어가서 조선도 굴복시키고 명나라를 굴복시켜서 동아시아의 최강 패자가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영토 확장의 야욕이 있었고요. 또한 이 생고쿠 이전에 있었던 막부, 어떤 막부였습니까? 무로마치 막부였죠.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자, 이 무로마치 막부였잖아. 그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고 나서, 제가 수업했던 그 내용에 보시면, 무로마치 막부 때 명나라와 하게 되는 무역 형태가 뭐였다고 했어요? 조국무역이었지. 근데 이 조국무역의 형태가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감합무역이었어요. 자, 이러한 감합무역을 다시 뭐하고자 했다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원했다고요. 그러니까 명나라의 그런 진귀한 물건들과 그 다음에 명나라의 선진 문물을 이 감합무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꾸자 했다고요. 생국구 시대에는 각 영주들이 이런 그 무로마치 막부로서 그 사신을 파견하지 못하니까 생국구의 영주들이 각각 따로따로 감합무역을 요청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너하고 감합무역을 하지 않겠어 라고 이제 무역이 단절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러한 단절되었던 명과의 감합무역을 다시 하기로 그런 목적 하에서 임진왜란을 기획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바로 임진왜란의 주요한 배경이 되겠고요. 이런 임진왜란의 양상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교과서가 없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셔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강화협상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화협상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명나라의 남진이 중단이 됐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한국사에 보시면 벽제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벽제관 전투에서 명나라의 오만으로 인해서 벽제관 전투 패배를 하게 돼요. 일본군에게. 그러고 나서 명나라가 더 이상 남진을 하지 못하고 평양성에서 이렇게 계속 처박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서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타격을 입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은 역시 이 명나라와 조선군이 함께 싸우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이었죠. 그래서 전쟁은 이쯤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휴전협상을 맺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나라가 일본에게 이런 걸 해줄 수 있어. 그리고 일본은 명나라에게 이걸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들을 보시면 다음과 같아요. 명나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의 왕으로 책봉해주겠다가 전부였고요. 일본은 명나라 공주와 우리나라의 천황, 그러니까 덴노하고 혼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의 국격을 맞춰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조선 남부에 있는 4개의 도를 한량하라는 얘기예요. 사실상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조선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요만큼이 달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영과의 무역을 재개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거는 여기 나와 있죠. 그지? 그 다음에 조선의 사도를 한량받는 것은 요 영토 확장 야욕과도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선의 입장에서 명나라가 일본과 멋대로 조선의 이 남부 사도를 한량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조선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입장에서는 극렬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요. 결국에는 이 명나라와 일본 간의 이 교섭은 실패로 끝나게 돼요. 그럼 실패로 끝났으니까 일본은 다시 전쟁을 수행하게 되겠죠. 그게 정유년에 일어났다라고 해서 정유재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은 크게 임진년에 일어난 임진왜란과 정유년에 다시 일어나게 된 정유재란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정유재란은 명나라와 일본 간의 그 강화 협상이 실패로 끝나면서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정유재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유재란 역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기도 하고요. 예,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통해서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 몫으로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각국의 영향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인구 감소, 국토 황폐화, 국가재정 악화, 경복궁 및 군화재 소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뻔한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사를 하셨기 때문에 한국사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한국사로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국사에 대한 내용일 것이고 전적으로 그 다음에 요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굳이 우리 과목에서 다룰 필요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네. 제가 그렇게 믿고 수업 진행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세 번째 내용을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세 번째 내용. 자, 조선은요, 명나라에 대한 그런, 사대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더 강해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여러분들 구해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해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얘기하잖아. 그 생명의 은인과 같은 존재다라고 해서 명을 굉장히 숭상하는 분위기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명나라에 사대하는 분위기 있긴 했지만 더더욱 사대하고자 하였고요. 그 다음에 명나라에 대한 그런 충성이 더 강해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임진왜란의 참전이 되겠습니다. 명나라에.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제조지은이라고 해서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란 제조지은이란 말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묘 병자호란 이제 얘기가 나올 때 다시 제조지은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요. 이 말은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조지은 나라를 다시 만들어준 은혜라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본 에도막부, 그러니까 일본 에도막부를 개창한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그죠? 도쿠가와 이에야스. 자, 우리가요 저번 시간에 제가 아무리 못해도 A반이든 C반이든 모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막부와 다시 국교를 재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도막부 입장에선,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 입장에선 아니 이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부가 했던 짓이지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요런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의 사절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 입장에 대해서 조선은 이런 에도막부와 다시 국교를 재개하는 기후약조를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요 두 가지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5대로에 의한 섭정 체제가 수립되고 이렇게 기인데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1권은 보세요. 1권은 보시고 그 다음에 에도막부 수립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 내용에다가 반드시 밑줄 쳐두시고요. 간혹 그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세키가와라 전투에 대한 내용도 간혹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오프라인 때는 세키가와라 전투에 대해서는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우리 이번 그 단원이 다 끝나면 제가 항상 수능 문제 다뤄드렸잖아요. 그 해당하는 수능 문제에 와서 제가 세키가와라 전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내용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동군과 서군의 대립, 그리고 동군과 서군이 맞닥뜨려서 전투를 벌였던 그 일대 전투 장소가 바로 세키가와라 전투가 되겠습니다. 어쨌건 이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동굴이 승리하게 되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잔당들을 무찌르고 에도막부를 수립하게 됐다. 그리고 그 에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도쿄가 되겠고요. 동경이 되겠지, 동경.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혼슈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교토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교토 이 지점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어요.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은 여기에 아치지성이라는 곳에 계속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되면은 이 지점, 여기가 에도예요. 지금의 동경이지, 도쿄. 여기에다가 이제 막부를 세우게 돼요. 예, 그리고 이후에 에도가 도쿄로 바뀌면서 지금의 일본의 수도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 되셨죠? 자, 그럼 명나라 볼게요.
자, 근데 명나라는요, 이러한 임진왜란의 참전으로 인해가지고 재정 소모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약 한 10년치 예산을 한꺼번에 날려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당시에 황제가 만력제라는 황제였는데요. 이 만력제 황제가 그 참전을 결정하면서, 이 만력제 이전까지 명나라가 쌓아놨던 그 예산은, 그러니까 돈은, 그러니까 축적된 금액은, 명나라의 10년치 예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에 10년치 예산을 모아두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10년치 예산을 홀라당 까먹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홀라당 까먹었다고요. 그러니까 나라의 재정이 궁핍해지겠지. 그럼 이러한 나라의 재정이 궁핍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세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었고, 또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가혹하게 걷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환관들을 각 지역으로 파견을 하였고, 이 환관들의 횡포를 통해서 각지의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광세의 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수능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또는 내신 시험에서도 이러한 그 사건 이름들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시고, 이 중요한 사건은 이게 무슨 사건인지까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게 광세의 화 같은 정도면은, 이게 명나라 후기 또는 명나라 말기 아니면은 임진왜란 이후에 명나라에서 발생했던 사건 중에 하나였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네덜란드로부터 뭐 홍익포를 수입하여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그냥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세 나라만큼 되게 중요한 나라가 바로 이 여진, 즉 만주족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진 계통의 한 부족 정도밖에 안 됐던 이 만주족이 굉장히 성장을 하게 돼요. 네. 다시 얘기합니다. 여진족 계통 중에 이 만주족이라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만주족이라는 말을 한다는 말은 그들이 만주에서 근거지를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만주족이라 불렀겠지. 근데 그 중에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그 명나라와 그 교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만주족을 중심으로 한 여진 통합에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그 자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명나라의 임진왜란 참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좀 편집을 하고 싶은데 이게 편집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자, 네, 아무튼 네, 하겠습니다. 자, 군사를 일으켜서 정벌하면 오히려 그들의 침입을 초래할 뿐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들은 정벌해도 올 것이고 정벌하지 않아도 올 것입니다. 오히려 조선에 지원군을 보낼 경우 덕평양의 동쪽에서 적을 견제할 수 있어 화가 작을 수 있지만, 보내지 않을 경우 그들의 침입 속도가 빨라지고 화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쭉쭉 읽으면 돼요. 또 빨리 정벌하면 우리가 조선의 힘을 빌릴 수 있지만, 요것이 핵심이 되겠죠. 그죠? 네. 조선의 힘을 빌릴 수 있다. 다시 얘기하자면 명나라가 조선을 일찍 도와주게 되면 조선은 명나라 편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조선 사람을 거느려 우리에게 대적할 것이다. 만약에 일본이 조선을 다 굴복시키고 나서 명나라가 구원을 했을 때는 일본과 조선의 연합군을 맞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명나라의 입장에서 계산을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유리하고 좋겠습니까? 그렇죠. 조선을 끌어들이면서 일본과 대적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명나라가 임진왜란에 적극적으로 참전하려고 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명나라의 임진왜란 참전은 이 명나라를 보호하고자 할 때 조선을 끼고 같이 전투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적 볼게요. 신이 근심하는 것은 조선이 아니라 우리나라입니다. 랴오둥은 베이징의 팔 같은 것이고 조선은 랴오둥의 울타리 같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랴오둥은 요동이에요. 요동.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요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때 여기에 있는 이 조그만한 이 반도 같은 곳이 어디냐면 여기가 요동반도. 다시 얘기하자면 랴오동이에요. 랴오동.
요하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그럼 이쪽이 이제 동쪽이니까 랴오둥이 되겠지. 그죠? 여기가 요서 지방이 되겠고요. 이 랴오둥 지방이 왜 중요하냐, 명나라에게 있어서 왜 중요하냐면 베이징이 여기 있잖아요. 북경이 여기 있잖아요. 다시 얘기하자면 랴오둥 지방은 북경 지역과 굉장히 근접한 지역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이 랴오둥으로 침범을 했을 때는 이 베이징이 위태로워진다. 다시 얘기하자면 명나라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랴오둥으로 오는 것보다 이 조선 안에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들에게 훨씬 이로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랴오양과 텐진의 외가 없었던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외라는 것은 외구입니다. 외구가 없었던 것은 조선이 울타리처럼 막았기 때문이니까 이 조선을 울타리로 삼아서 여기서 왜군이 격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를 대대적으로 조선으로 보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명나라의 북경 보호를 위한 것이었고요. 북경 보호를 위해 랴오둥 진출을 막았어야 했던 것이었고, 두 번째는 결국 조선이 전쟁터가 되었을 때 조선 사람들이 명나라를 도와주지 일본을 결코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을 끼워서 일본에 대적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명나라 군대가 조선에 개입할 임진왜란에 참전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조선편에 서서 싸울 수 있게 됐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과 일본의 강화협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황제의 딸과 혼례는 결코 허락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네는 나보다 밑에 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우리 딸을 너하고 혼례를 시킬 수 있겠냐? 안 된다. 그 다음 조선 분할도 불가하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조선 분할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조선을 분할하면 조선 국왕은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가 조선을 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조선을 구해주고서 땅을 분할한다면 우리를 의롭지 못하다 할 것이다. 전쟁을 일으킨 너희 지류에다가 우리가 우호를 맺고 철수한다면 그럴듯한 명분과 인덕을 만세에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의 남부 사도를 원한다면 돌아가 천자에게 보호해보겠다. 그러나 허락을 보장할 수 없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한반도를 딱 잘라가지고 이 남부 지역을 주겠다? 야, 이거 내가 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닐지도 몰라. 근데 이 조선 사람들이 과연 우리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냐? 우리가 실컷 도와줘놓고 욕먹는 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네가 달라고 하는 이 사도를 넘겨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명분상 좋은 소리 못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한다면 얘기는 해볼게. 근데 기대하지 마. 이런 뜻이죠.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일본군의 철수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간양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간양록. 이 간양록의 저자가 누구냐면, 간양록의 저자가 바로 강항이라는 사람이에요. 강항. 근데 이 강항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처음 보진 않습니다. 앞에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프린트 말고 그 앞에 프린트,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프린트 있잖아요. 그때 보시면 이 강항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이 강항으로부터 성리학을 배운 사람이 후지와라 세이카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눈이 좀 들어오셔야 될 거야. 후지와라 세이카? 아, 조선으로부터 성리학을 받아서 이 사람이 원래 승려였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성리학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성리학자, 또 유학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인물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제가 중간고사 때 이 사람 정도는 한번 좀 봐두세요 라고만 얘기는 했죠. 그리고 후지와라가 지었던 사서, 오경, 외훈 이제 요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요런 책들도 지었던 사람이 후지와라 세이카였고요.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강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임진왜란 기간에 그 일본에 포로로 붙잡혀 갔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에 사는 동안에 썼던 그 기록문이 뭐냐면 바로 간양록이 되겠습니다. 간양록. 외적이 그해 그러니까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강항. 저 등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을 포로로 삼아 오사카성에 당도하였는데 전쟁을 일으켰던 적의 수괴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미 죽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 중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철수하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겠죠. 그가 죽고 나자 외적들의 상황은 예전과
아주 달라졌다.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살아있을 때에는 이 외적들이 쭉쭉쭉쭉 이제 밀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꾸 진격을 명하였고요. 다이묘들은 자신들의 부하가 자꾸 죽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인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그만둘 수가 없었는데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부터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너나 나나 가릴 것 없이 이 조선으로 보내졌던 그 다이묘들은 자신들의 군사들을 이끌고 자신의 영지로 돌아가기에 바빴던 것이었죠. 다시 얘기하자면 임진왜란은 끝나게 되었고, 사실상 임진왜란은 종결이 되었고, 그들은 철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은 우리 조정의 조치와 계획이 혹시라도 이런 기회를 잃을까 염려하였습니다. 이에 신은 외인의 말을 잘하는 통역을 선택하여 여비를 주고 조선으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편지가 미처 발송되기 전에 뭇 외인들이 이미 철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발빠르게 후퇴 준비를, 그러니까 철군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임진왜란이 시작됐을 때는 다이묘들이 굉장히 호기롭게 호언장담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군대는 이미 생고쿠를 통해서 단련이 된 군사들이기 때문에 저런 조선군 같은 저런 오합지졸들은 자기들한테 상대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간과했던 것은 우리 민족이 호국불교로 무장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한 성리학 중에서도 이런 대의명분들을 강조했던, 또 충절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의병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들의 진격을 꾸준히 방해했고, 그들의 그 침략을 저지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던 것이었죠. 수군에서는 이순신이라는 명장이 있었고요. 관군에서는 권유를 비롯한 김시민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조선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임진왜란에 저항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열심히 항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쉽사리 진격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처음엔 유리했을지 몰라도 후반 가서는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 역시 그들의 추진력이 딸릴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점점 하락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죠. 아시겠죠? 그러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심층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전쟁의 피해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양록이고요. 일본군의 배에 강제로 태워져 순천 앞바다까지 가는 동안 600에서 700척의 배가 바다를 메우고 있었다. 이들 배는 우리나라 남녀가 일본인과 거의 같은 수로 있었는데, 배마다 나오는 통곡소리가 바다와 산을 진동시킬 정도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녀, 조선의 백성들이 일본 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제가 읽어드린 거고요.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일본 나고야 성에 도착한 사타케 요시노부는 농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여자나 어린아이를 가리지 않고 죽여도 좋대요. 이것은 일본인 백성들에게 할 짓은 아니잖아요. 그죠? 포로로 끌려온 조선 농민들이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이 폐해가 되어도 상관없다 라고 지시하였다. 그렇게 해서 사타케군이 임부로 동원한 일반 백성은 약 1,500명가량이었고 탈주자가 생기자 그들을 죽여서라도 탈주를 막으려 하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묘호란의 전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정묘호란의 전개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잠깐 이제 우리가 좀 쉬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 보강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지치셨을 테니까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 물도 마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로 좀 다녀오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그 스페이스바라든지 잠깐 일시정지 해놓고 좀 볼일 보고 그러고 10분 있다가 다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쉴게요. 네, 잘 쉬셨습니까? 예, 잘 쉬셨어요. 네, 이제 정묘호란의 전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퍼즐 걸고 하셨을 테니까, 특별히 제가 실제 10분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오디오 입력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예, 좀 말이 좀 잘 안 나오는데, 아침 시간에 제가 좀 녹화하는 부분이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정묘호란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종교개발 이전. 자, 후금의 상황입니다. 후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만주 쪽이 되겠죠. 만주 쪽. 자, 누르하치의 세력이 확장돼요. 이 누르하치의 세력이 확장되는 데에는 명나라의 교육을 통한 경제력 향상이었고요. 이러한 그들의 경제력 향상은 여지 부족을 통합하고 그 팔기제를 정비하는 데에 금액들이 사용이 돼요. 그렇게 해서 후금이 건국이 되고 이 누르하치가 랴오둥으로 진출하면서 명나라를 압박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명나라는 일본이 아닌 만주족들과 싸우게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광해군은요, 명나라가 이렇게 후금과의 전면전을 통해서 조선에게 지원군을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런데 명나라는 조선에게 지원군을 요청할 명분이 충분했었어요. 왜 그랬죠? 그렇지. 제조지은이라는 것을 베풀어 줬잖아.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그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광해군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립 외교를 한 왕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왜 광해군은 이러한 제조지은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립 외교를 통해 명나라의 요청을 이렇게 애둘러가면서 거절해야 했을까? 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분명히 전쟁의 피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땅이 황폐화가 되었고요. 심지어서 궁궐이 불탔어요.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피해들을 전부 어떻게 해야 돼?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렇게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후금과 명나라가 전면전을 벌이게 된다는 것은 조선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후금의 입장에서는 조선이 참전하지 않기를 바랬을 것이고, 명나라는 조선이 참전을 해서 후금과 협공을 하길 원했던 것이었죠. 만약에 제조지은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 것 같았으면은,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선이 명나라의 말만 따라 이렇게 참전을 할 것 같았으면은 이제 후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광해군의 입장에서는 이 명나라의 명을 좀 거절하기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이, 전쟁 복구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조선이 전후 복구에 걸리는 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백성들에게 이중 고통을 안겨주는 거랑 같은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광해군은 왕으로서 좀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명예의 요청을 들어주면서 후금을 자극하길 원하지 않았고, 이에 강홍립을 대원수로 임명하여서 강홍립에게 군사를 나눠주고 그에게 밀지를 내려요. 후금과 직접적인 전투를 피하되, 만약에 후금이 전면적으로 공격을 해올 때에는 후금에게 투항하도록 하라, 이런 말을 하기라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명나라의 요청을 들어주면서 후금과의 전면전을 피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중립 외교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강홍립이 투항했던 전투 이름은 우리 문제에 가끔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이름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사르후 전투입니다. 사르후 전투. 강홍립을 대원수로 해서 조선의 군대를 꾸려서 보냈는데, 그 조선의 군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강홍립은 후금에게 투항하는 그런 광해군의 밀지를 받아 사르후 전투에서 투항이 되었다고요. 항복했다는 뜻이죠. 자, 그랬더니 이 광해군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있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붕당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력들 중에 선조시대 때는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었죠. 그죠? 그러다가 이 동인이 광해군 시대 때에는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졌고, 대북과 소북으로 나뉘어지고 그랬었어요. 특히 광해군이 지지하는 세력은 바로 이 북인이었고요. 이 서인과 같은 경우에는 광해군을 무지하게 싫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비판하면서 결정적인 계기였던 광해군의 폐모살제의 이유로 인조반정을 일으키게 돼요. 인조반정. 그러면 인조반정이 성공으로 끝나고 나서 북인 세력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실각을 하게 되고 서인들이 정권을 잡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조 반정이라는 것이 조선의 왕, 그러니까 조선의 왕이 패악한 짓을 저질러서 그 다음에 왕이 계승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신하들의 세력을 등에 업어서 성공한 것이 뭐냐면 반정이잖아요. 반정. 그 말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건 상관없이 이러한 반정을 통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왕위에 오를 정통성이라든지 정당성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요? 자, 이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려울 테니까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자, 비록 광해군이 패모사일제의 그런 패륜의 짓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광해군은 선조 이후에 정당하게 왕이 이은 거기 때문에 광해군의 정통성이 있는 것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죠? 또한 이러한 정통성은 이제 왕통을 잇는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정통성도 있지만 명나라가 이 부분을 인정해주는 것도 역시 정통성이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조 반정을 통해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왕으로 즉위한 것은 조선 내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명나라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인조의 즉위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인조는 광해군보다 정통성이 어떻다? 낮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부족한 정통성을 명나라에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느냐면 모문용의 명나라 군대를 지원을 해주게 돼요. 모문용의 명나라 군대를 지원해준다고요. 모문용이 한날 인조한테 와요. 친구야 안녕, 난 모문용이라고 하는데 우리 명나라 군대 좀 지원해주지 않을래? 너네 이전 왕이었던 광해군은 우리 안 도와줘서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 그러니까 너는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인조가 당연히 바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야, 너 황제 있지? 황제한테 나 요거 정통성 좀 인정해달라고 해주면 안 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모문용이 뭐라고 하느냐? 걱정하지 마. 내 친구 중에 환관 되게 많아. 그 환관들한테 내가 잘 얘기해 줄 테니까 우리 좀 지원해 주면은 너 정통성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해줄게. 이렇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문용의 명군을 인조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이 모문용의 명군이 지원한다는 뜻은 다시 얘기하자면 명나라가 인조 반정에 대해서 무기라는 조건을 걸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인조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 받아들였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모문용의 명군이 지원한다라는 것이 후금에 알려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후금의 입장에서는 광해군 시절에 자신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명나라에게 이런 이렇게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광해군의 태도에는 크게 불만이 없었지만 지금 인조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인조의 경우에는 명나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꼴이 되어버렸잖아. 그리고 후금을 이렇게 배척하는 그러한 태도가 취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우리는 친명 배금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친명 배금으로 인해 가지고 후금이 인조의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후금이 조선에 대해서 공격하게 되는 이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정묘년에 일어난 정묘호란이 되겠습니다. 자, 광해군의 중립 외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광해군은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으로는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에 성의를 베풀었으며 김인현 오랑캐를 정벌할 때에는 은밀히 강홍립을 시켜 동태를 보아 행동하게 하여 추한 소문이 사해에 펼쳐지게 하였다. 또한 중국 사신이 본국에 왔을 때 그를 구속하여 옥에 가두듯이 하였을 뿐 아니라 황제가 자주 칙서를 내려도 구원병을 파견할 생각을 하지 않아 예의인 나라인 사만으로 하여금 오랑캐와 금수가됨을 면치 못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요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광해군에 대한 태도가 어때요? 굉장히 안 좋죠. 광해군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좋지 않다. 예, 요것이 좀 핵심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썼을 것 같아? 아마 서인 사람들이 썼을 거예요. 그죠? 자, 정리를 한번 볼게요. 자, 조선의 친명매금 정책과 그 다음에 가도 이게 평안도에 있는 섬이라고 이제 또 풀이하는 경우도 있어요. 평안도에 있는 섬, 이제 요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어쨌건 가도에 주둔해 있던 명나라 모문용에 대한 원조 확대에 후금이 반발하면서 일으킨 전쟁이 바로 정묘호란이 되겠습니다. 조선으로부터 또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기도 원했고요. 그러니까 조선과 교류하기도 원했고요. 자, 전개 볼게요. 인조가 제때 강화도로 피신하고요. 조선의 관군과 의병을 동원해서 약 2개월 동안 이제 저항을 지속을 하게 되었죠. 그 결과론 조선의 저항과 명예 후방치유 우려에서 그냥 화의를 체결할 때 그때 형제관계를 체결하게 돼요. 형제관계. 자, 그래서 보시면 병자호란의 배경에 보시면 너를 동생이란 친분으로 대하였는데 란 말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형제관계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조선이 그들에게 세패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지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묘호란의 원인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주님께서 조선 정부를 명하면서 말하기를 조선은 대대로 우리에게 피를 끼쳤으니 마땅히 성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출정의 목적은 오로지 조선만을 정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조선 정부를 뿐만 아니라 평안도의 섬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가도에 들어간 명예장수 모문용의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얘로 같이 통할할 거야 라는 의미로 정묘호란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병자호란입니다. 자, 병자호란 때는요, 그 후금과 명나라의 대결 구도에서 후금이 좀 더 앞서게 되면서 후금이란 나라가 청나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돼요. 그것을 홍타이지라는 사람이 바꾸게 되는데 이 홍타이지의 청나라가 조선에게 이제는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근데 조선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좀 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조선이 이 만주족들이 어떤 애들인지 알잖아요. 여진 계통이었으니까. 근데 이 여진족들을 조선 초에 어떻게 했어요? 사대 교린 정책 속에서 그들을 교린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 야, 얘네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오랑캐들이고, 이런 유목무족, 냄새나는 애들, 약간 요런 느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화의 대상이었지, 살해의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애들이 요렇게 성장을 해서, 이봐, 우리 이제 고신관계 맺어주는 것이 어때?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굉장히 굴욕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조선에게 굴욕적이었겠지. 그러니까 조선의 척화론이 득세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고 홍타이지가 직접 원정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예.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인조가 다시 한번 강화도로 피신하려고 했는데 그 강화도로 가는 모든 길이 전부 청나라에 의해서 막히게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남한산성으로 들어오는 구원군들마다 족족 청나라에게 패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남한산성이 이렇게 있으면 청나라 군대가 이렇게 포위를 하면서 얘네를 말려주기 생각이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항복하라 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항복을 하게 돼요. 삼전도의 군력을 맞이하게 되고 청의 군신관계를 수용하며 이제 명나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다음에 명가의 항쟁에 필요한 물자나 세패를 제공했어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연임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까지 누적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제조지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이런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 명나라와 친하게 지냈던 결과가 바로 이 병자호란의 결과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자, 이렇게 청나라에게 대한 것이 굉장히 분했던 거였는지 모르겠는데 효종은 적극적인 북벌운동을 하기 위해서 군사도 키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하지만 서인들에게 있어서 북벌운동은 그저 하나의 뜬구름을 잡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런 권력 유지를 위해 북벌운동을 했던 것이었지 결코 구체적으로 청나라에게 복수를 해서 그들을 다시 굴복시키기 위한 북벌운동의 개념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제 병자호란의 배경 부분 보도록 할게요.
집은 너를 동생이라는 친분으로 대하였는데 너는 오히려 집에게 등을 돌리고 대군을 준비하였다. 정면전에 치욕을 씻는다며 우호를 약속한 우리에게 악행을 시작하였고 올해는 내가 살던 성곽과 집 그리고 관할을 버리고 산성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여기서 말하는 산성이란 남한산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 너 겁나 혼낼 거야. 그러니까 기대해. 이제 이런 뜻이겠죠. 자, 결국엔 이 명나라는 그런 이제 청나라에 의해서 굉장히 쇠퇴를 많이 하게 되었고 이자성의 난으로 인해서 그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멸망 후에 이자성이 점령하고 있었던 이 베이징을 청나라가 들어오면서 점령을 하게 되었고요. 그 시기에 청나라가 자, 여기 이제 북경이 있으면은 이 북경 들어오기 직전에 문이 하나 있어요. 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냥 뭐 대문 같은 곳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산해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산해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산해관을 지키고 있었던 장수가 누구였냐면 오삼계였어요. 그 당시 명나라 오삼계였는데 청나라 군대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삼계는 청나라에게 항복을 해서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오삼계가. 그래서 오삼계를 비롯한 청나라 군대는 이 북경으로 진입해서 이자성의 군대를 격파하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 청나라를 완전히 건국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중원을 장악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끝이 보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이런 청나라의 발전을 이끌었던 그 대표적인 3명의 황제를 꼽자면 첫 번째는 강희제, 두 번째 옹정제, 세 번째는 권룡제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의 발전을 또는 청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3명의 황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각각 황제들마다 제가 좀 컨셉을 조금씩 넣어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런 컨셉에 관련된 업적이 있을 때는 얘겠구나, 쟤겠구나, 걔겠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먼저 강희제는요. 3번의 그러니까 반란이죠. 그 다음에 반청세력, 청나라에 반대하는 세력이네. 이러한 청나라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토벌하는 데에 좀 그런 업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약하면 반청세력 토벌에 그 동원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3번의 난 역시 뭐예요? 반청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타이완 정씨도 뭐예요? 반청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청세력 토벌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네르친스크 조약이 되겠습니다. 네르친스크 조약 꼭 표시해 주시고 이거 강희제다 더하기 네르친스크 조약. 자, 옹정제 볼게요. 자, 우리 지금 옹정제의 그 업적들을 보시면 전쟁이 없습니다. 그죠? 전쟁이 없어. 내정이죠, 내정. 그러니까 청나라의 내부 정치를 발전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옹정제예요. 그리고 지정은제 중요하니까 지정은제 별표 진짜 중요하죠. 앞에 있었던 우리 1조 편법에 대한 내용 기억나시죠? 1조 편법과 지정은제의 차이점 분명히 구분하시라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룡제는 자신을 십전노장이라고 불렀어요. 십전노장. 10번 싸워서 10번 다 이겼대. 이 사람은, 자, 강희제는 반청세력 토벌이고요. 권룡제는 영토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반청의 기운이 없는 애들이다 하더라도 영토 확장을 하는데 기꺼이 쳐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로서 몽골, 신장, 티베트에 대한 통치권을 확보했다. 이들을 굴복시키고 그 영토 일부를 편입을 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내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사고전서를 편찬합니다. 사고전서 편찬.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전서 편찬.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요게 컨셉이에요. 컨셉. 권룡제는 전쟁을 좋아해. 옹정제는 내정을 좋아해. 강희제는
청나라에 반대하는 세력을 싫어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문제들이 나왔을 때 3번의 난을 진압했다. 반청 세력 타이완 정치 세력을 진압했다. 그 다음에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했다. 이러면 누구다? 강희제다라고 보시고 문제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또는 느낌이 강희제야. 요런 것도 있어요, 사실. 강희자전이라는 책을 펴내기로 해요. 그러니까 딱 봐도 강희잖아. 강희제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강희제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면은 요 반드시 위에 있는 요 컨셉과 네르친스크 조약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요 관련된 내용들 중에 옳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그게 답이 될 것이고, 옳은 내용이라면은 이것들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옹정제도 마찬가지고요. 권룡제도 마찬가지예요.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자, 우리 옹정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하나만 우리가 좀 더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바로 문화적 화이론이야. 문화적 화이론. 문화적 화이론. 예, 요것도 같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요. 요거는 우리 교과서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93페이지거든요. 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그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이론이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중화와 오랑캐, 사람과 금수 사이를 구분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하는 지역이다. 중화의 바깥은 사방이 모두 이적이다. 중화의 땅에서 조금 가까운 자는 터럭만큼이나마 사람의 기질이 있으나 멀어질수록 금수와 다름없다. 사람과 이적 사이에는 임금과 신하의 명분이 없다. 이제 이러한 내용이 있고요. 이제 옹정제가 얘기한 거 볼게요. 사람의 마음으로 어짐과 의로움을 알고 금수에게는 윤리가 없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애들이 오랑캐인 거지, 우리가 어떻게 종족만으로 오랑캐를 구분지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만주족은 중국에 살지 않았던 애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존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이관에 의해서라면 그들은 뭐야? 이적 오랑캐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들이 청나라를 정당하게 다스리게 된다, 또는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새로운 중화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문화적 화이론이라고 그래요. 신화이론이 아니라 문화적 화이론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옹정제는 만주족이 새로운 중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적 화이론이라는 것을 제시했다고요. 기존 화이론에 의하면은 만주족은 오랑캐에 불과하지만 이런 문화, 우리는 문화를 알고 너네들의 그런 중화 사상에 맞는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정하고 있고 우린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 우리야말로 새로운 중화가 아니겠는가?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시를 들었던 것이 뭐냐면, 너희가 존경에 마지 않고 있는 순임금이다. 주나라의 문왕 같은 사람들은 모두 너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두 오랑캐다. 그럼 너네 얘네들도 전부 오랑캐라고 얘기할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얘네들 이 순임금과 문왕을 존경하는 너희야말로 우리들도 새로운 중화라고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제공한 것이 바로 옹정제가 돼요. 역시나 내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문화적 화이론에 대한 내용도 우리 프린트에 같이 담겨져 있다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선과 일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국 중심 사상이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 민족이 잘났어 라는 뜻이니까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 다음의 내용부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었으니까요. 네, 요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제가 보강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